안녕하세요. 요즘 많이들 얘기하죠. 과학과 사회의 미래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런 논의들이 나오는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좀 특수한 과학 철학이라는 분야가 가지는 의미는 뭔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약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어려서부터 이 물리학자가 되는 게 큰 꿈이었고요. 그러려면 정말 일찍부터 미국에 가서 공부해 보라는 이 아버님의 권유를 겁도 없이 받아들여 가지고 서울에서 고1까지 마치고 유학을 갔습니다. 옛날엔 그렇게 조기 유학도 안 갈 상태였는데 미국에 큰아버지도 계셨고 해서 가능했습니다. 근데 전 지금 학자가 됐지만 어렸을 때 참 학교 공부 싫어했습니다. 대강 잘 했는데 과학만 빼고는 취미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서 갑자기 영어가 엄청나게 배우고 싶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그때 정말 과학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 훌륭한 과학을 만들어낸 그 서양 사람들이 하는 과학 얘기를 번역에 의존하지 않고 들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때 제가 가장 사랑했던 책이 이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TV 다큐멘터리로도 방영이 됐었고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 책은 과학의 방대한 내용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할 뿐 아니라 과학이 가지는 문화적, 정치적 의미를 역설한 그런 무게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과학 지식이 가지는 보편성, 그거는 인류의 이 시시하고 이 편협한 분열을 넘어서 주는 거고, 이 과학자의 진정한 이 의무는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이 세이건 교수는 역설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사 독재하에서 정말 학교에서 강제로 이 저질적인 민족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저 혼자 그냥 속으로만 저항하고 있었던 그런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정말 가슴에 와닿는 멋진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3 때 이 책을 원서로 구했습니다. 혼자서 사전 들고 처음 한 페이지를 해독하는데 하루 종일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미 번역본을 여러 번 읽어서 내용을 다 알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몇 달 걸려서 다 읽었는데요. 그때 그 전문을 그 옛날 수동차 타자기로 쳐가면서 그때 영어 타자도 배웠습니다. 원어로 읽고 나니까 또 더 감격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콩글리시로 장문을 해서 세이건 교수한테 편지까지 냈습니다. 근데 워낙 바쁜 분이라 이제 답장은 비서한테 오더라고요. 그렇게 미국을 동경하면서 조기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정말 멋모르고 간 겁니다. 이 요즘 좋아하는 원어민하고 영어 한마디도 안 해보고 그래도 또 눈은 높아가지고 제가 미국에서도 제일 세다는 그 사립학교에만 원서를 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3군데서 인터뷰하라는 연락이 와서 아버지를 따라서 1982년 12월 달에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습니다. 처음에 간 학교 아주 이 조용한 뉴 잉글랜드 시골에 있었고요. 눈에 덮인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시험관을 만나서 악수하고 면접실로 가는데 계단을 올라가면서 처음 하는 말부터 안 들렸습니다. 또 한 번 같은 말을 하는데 전혀 안 들리고 그냥 얼어버린 겁니다. 그래도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보니까 이제 더 한심한 건 뭐냐면 제가 그때 이제 말이 안 들리면 excuse me라든지 pardon me 그렇게 한다는 거 물론 알았는데 당황을 해가지고 그 말은 못하고 한국말로 네? 네?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그 시험관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겨우 알아들었는데 알아듣고 보니까 무슨 말이었냐면 한국에도 눈이 오냐? Do you have snow in Korea? 그러니까 친절하게 좀 긴장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안 들리더라고요. 인터뷰를 하고 나서 입학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영어 공부나 하고 오라고 이 랭귀지 스쿨 자료를 주고 보냈습니다.
그래도 뭐 긴 얘기인데 다행히 한 군데 합격이 됐고 그때 이제 들어가게 됐던 노스필드 마운트 허먼이라는 학교는 아주 이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모여서 전인 교육을 받는 그런 훌륭한 학교였고 정말 만족해서 고생했지만 공부도 잘해서 뜻밖의 또 수석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이제 아주 동경하고 있었던 물리학으로 가장 세다는 이 학교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그토록 품고 갔던 그 아름다운 과학의 꿈이 대학 입학하는 날부터 빛이 바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정말 그렇게 미칠 것 같이 좋아했던 현대 물리학을 정식으로 배울 기회가 드디어 생긴 건데 그 멋지고도 좀 난해한 뭐 상대성 이론이니 양자역학 같은 거를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좀 이해할 수 없을까 하고 교수님들한테 말씀드려보면 학부생 주제에 잘난 척하지 말고 숙제나 해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이제 좀 점잖다는 분들이 하는 말씀이 자네가 물어보는 말들은 철학적인 거니까 생각할 필요 없다, 물리학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이제 4년 동안 구박을 받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럼 철학하겠다고 그랬던 겁니다. 게다가 또 이제 그 이공계가 이름난 학교였지만 아주 훌륭한 인문사회계 교수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또 아주 이 문과 쪽에 재미도 붙이게 됐고요. 그래서 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과학하고 달리 이 철학은 좀 쓸모없는 학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철학은 바로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 있는 학문입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하실 텐데 철학이 뭐 이렇게 정말 폼 잡고 깊은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다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또 전문직에 바빠서 다들 하지 못하는 생각을 우리 사회에서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쓸모 없더라도 나중에 어떤 쓸모가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들을 미리 생각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월급 줘가면서 사회에서 유지하는 거지 뭐 잘난 척하고 남들 알아듣지 못할 얘기나 짓거리라고 철학 교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상투적인 생각들에 도전을 해줘서 사회의 경직화를 막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철학의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철학이 과학에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과학 철학입니다. 저는 과학의 기초를 아주 옛날의 역사까지 들어가서 파헤치는 연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연력학이라는 것도 잘 없을 때 어떻게 온도계를 처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그 정확한 온도계도 없는데 어떻게 연력학 이론을 발전시키고 검증했을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한 권 쓰게 됐습니다. 또 그 후에 원자라는 거를 직접 관측할 능력도 없을 그런 19세기에 어떻게 뭐 물 분자는 H2O고 그런 얘기들을 알아냈는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책이 근래에 또 한 권 나왔습니다. 또 그 후에는 지금 현재는 이 우리가 항상 생각 없이 매일 쓰는 건전지 있죠, 배터리. 그걸 처음에 어떻게 발명했고 또 그 신기한 작동 원리를 어떻게 알아냈을까? 그런 거를 이제 한 200년 전에 과학자들이 했던 좀 이상한 실험까지 다시 재현을 하면서 거기 푹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속속들이 파헤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과학의 발전도 이 사회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길이 가능하고 그중 어느 길이 어떤 성과를 미래에 가져다 줄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측 불허인 미래에 대비를 하려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유연성은 말이 쉽지 우리 개인들이 그렇게 유연하기는 힘듭니다. 다들 생활에 틀이 있고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이 다양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전혀 이 현실성 없고 미친 소리 하는 것 같아도 또 나중에 말이 되고 또 일반적 진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어드릴까요? 민주주의, 남녀 평등, 노예 해방, 그런 게 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했던 거거든요. 과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동설도 진화론도 상대성 이론도 빅뱅 이론도 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과학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것만이 정도고 그런 것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좀 미숙하고 경직된 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에서도 이 여러 갈래 길을 동시에 열어놓는 그런 다원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 다원주의에 관한 논의를 여기서 깊이 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기본 정신만을 농담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농담이니까 웃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글짓기 대회를 냈습니다. 근데 주제가 우리 집 강아지였는데 이제 어떤 학생이 써서 낸 글을 보고 선생님이 야단치셨습니다. 너 이 글 써낸 게 너희 누나 거랑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 베꼈지? 그러니까 학생이 한다는 말이 아니요, 같은 개예요.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웃으시지만 과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하나도 안 웃습니다. 이 과학의 기술 대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장 훌륭한 이론은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다 받아들이시는데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역시 머리 좋은 분들이라 농담도 잘 하시네요. 그러고 웃어주십시오. 이 다원주의는 사회 일반적으로도 참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목표가 동일하게 되면 대다수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자로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사회가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 각자가 서로의 장점을 살리는 일을 해야 사회에 효과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신이 나서 효과적으로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서로 여러 다른 갈래의 길을 뚫고 그러면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궁금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다원적 사회야말로 이 정말 행복하고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학의 미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왜 아직까지 노벨상 하나 못 탔냐 그런 한탄들 많이 합니다. 많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 세계 선두를 다투게 됐는데 이 기초과학은 아직 멀었다는 그런 한탄들 하시는데 일본도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이 16개가 나왔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그런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 성질 급하게 과학을 올림픽 메달 집게 하듯이 나라별로 등수 따지고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을 크게 발전시키려면 정말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몇십 년이 지나야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과학에 미쳐서 정신없이 연구하다 보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잘 된 사람이 노벨상도 탈 수 있는 거지 노벨상 자체를 목표로 해가지고 떠든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과학 탐구의 정신 자체를 망쳐놓는 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창의성 있는 인재를 많이 길러야겠다는 말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이 좋은 게 개발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고요. 또 틀을 깨야 된다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 다 좋고 바람직합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유행이 되면 다들 또 창의력 학원 다녀야 되고 그걸 또 이제 점수화하는 시험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서로 경쟁하고 그런 따분한 일로 변질될까 봐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창의성이라는 걸 그렇게 사육하듯이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인간의 창의성은 정말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 자연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의미라고 보는데요. 정말 살아가면서 또 일하면서 어려운 상황에 부닥쳐가지고 남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걸 헤쳐나갈 때 창의력이 발휘되고 또 배우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생기는 자생적인 창의력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옆에서 끌어안혀가지고 소멸시켜주지만 않으면 된다고요. 색다른 생각을 하려면 색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뭐 좀 남들과 다른 일을 하고 있다고 볼 때도 그건 혼자 조용히 남들과 다른 이상한 생활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요, 한 가지 마지막 부탁드릴 일은 절대로 뭐 제가 하는 대로 한다고 따라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세세한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트렌드가 된다고 하면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뜻에 정반대가 됩니다. 또 저는 뭐 부모님도 참 잘 만났고 특수한 상황도 많았고 여러 가지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온 모양이 이렇게 많은 여러분의 삶의 모델이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제 말이 여러분들께 어떤 동기나 어떤 영감 같은 걸 드린다든지 최소한 좀 어떤 자극을 드릴 수 있다면 전 참 기쁘겠습니다. 변변치 않은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